Dobro. History. Archive. 수능이 막 끝난 고등학생 10명에게 이 여행은 정말 큰 축제였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즐거웠어야 할 여행이 결국 우리 사회 안전 시스템에 얼마나 큰 구멍이 뚫려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가슴 아픈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오늘 평범했던 여행이 어떻게 막을 수 있었던 참사로 변해버렸는지 그 비극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겠습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이 사건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뉴스가 아니라 한 가족에게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실이었다는 걸요. 이 가슴 아픈 회고를 시작으로 그날의 진실에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너무나 평범하고 즐거운 순간들이잖아요. 펜션에 도착해서 짐을 풀고 저녁에는 다 같이 밖에서 바베큐 파티를 즐기고 새벽 늦게까지 웃고 떠들었겠죠. 하지만 그 누구도 바로 그 방 안으로 보이지 않는 위험이 스며들고 있다는 사실은 까맣게 몰랐습니다. 퇴실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도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던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펜션 주인이 문을 열었을 때 마주한 건 비정상적으로 뜨거운 공기, 그리고 방 곳곳에 쓰러져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대체 그날 밤 201호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수사의 첫 단계입니다. 현장에 남겨진 단서들은 하나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침묵의 살인자를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그 정체가 뭔지 한번 추적해보죠. 범인은 바로 일산화탄소였습니다. 이게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냐면요. 색깔도, 냄새도, 심지어 맛도 없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퍼져 있어도 사람은 전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정말 소리소문 없이 다가와서 생명을 앗아가는 겁니다. 250배. 이 숫자가 일산화탄소가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피 속에는 산소를 온몸으로 배달해주는 헤모글로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일산화탄소는 산소보다 이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하는 능력이 무려 250배나 더 강합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왼쪽이 정상 상태, 헤모글로빈이 산소를 잘 붙잡고 있죠. 그런데 일산화탄소가 몸에 들어오면 헤모글로빈은 자기가 붙잡고 있던 산소는 그냥 휙 버리고 일산화탄소랑 딱 달라붙어 버려요. 결국 우리 몸의 세포들은 산소를 못 받아서 질식하게 되는 거죠. 흔히 법의학 보고서에서 나오는 그 선홍색 피부 현상도 바로 이 일산화탄소랑 결합한 헤모글로빈 자체가 붉은색을 띠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특징적인 징후입니다. 이게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측정한 일산화탄소 농도예요. 155ppm, 허용 기준치의 거의 8배에 달하는 수치죠. 근데 더 무서운 건 전문가들은 이게 문을 열어서 환기가 좀 된 후의 수치고 아이들이 잠들었던 그 새벽 시간에는 아마 수천 ppm에 달하는 그야말로 치사량 수준이었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좋습니다. 무엇이 아이들을 해쳤는지는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더 중요한 질문이죠. 어떻게 그 치명적인 가스가 만들어져서 방 안을 가득 채우게 됐을까? 그 기계적 결함과 인적 오류의 층을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모든 비극의 시작은 정말 어처구니 없게도 바로 이거였습니다. 연소된 가스가 밖으로 나가야 할 파이프, 그러니까 연통이 보일러 본체에서 그냥 뚝 떨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고 고스란히 실내로 다 퍼져버린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마치 도미노처럼 작은 잘못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최악의 결과를 만든 거죠. 첫 번째 도미노는 자격도 없는 업자의 부실 시공이었습니다. 연통을 단단하게 고정하는 내열 실리콘을 아예 쓰지 않았어요. 그 결과 4년 넘게 보일러가 켜졌다 꺼졌다 하면서 생긴 미세한 진동 때문에 연통이 아주 조금씩 밀려나다가 결국 완전히 분리된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아쇠를 당긴 건 정말 황당하게도 벌집이었습니다. 벌집이 공기 흡입구를 막아버려서 산소가 부족해졌고 이게 불완전 연소를 일으켜서 엄청난 양의 일산화탄소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가스가 분리된 틈으로 뿜어져 나온 거고요. 근데요,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파면 팔수록 정말 기가 막힌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설치 기록은 아예 허위로 작성된 유령 보일러였고 부품은 억지로 끼우느라 다 손상돼 있었죠. 설치 규정도 엉망이었어요.
근데 제일 충격적인 건 사고가 나기 전까지 여러 번 안전점검이 있었는데도 이 모든 명백한 결함들을 단 한 번도 잡아내지 못하고 계속 적합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죠. 이건 구조적인 방임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보일러실에서 좀 더 넓혀보죠. 이건 그냥 한 명의 부실업자, 한 펜션만의 문제였을까요? 애초에 왜 이런 부실 시공과 허술한 점검이 가능했던 걸까요? 그 배경에 있는 우리 사회 시스템의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사고가 난 펜션은 법적으로 농어촌 민박에 해당되는데요. 호텔이나 모텔 같은 일반 숙박업소는 당시에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였어요. 그런데 펜션 같은 농어촌 민박은 그 의무가 없었던 겁니다. 똑같이 사람들이 잠을 자는 곳인데도 말이죠. 화재 감지기는 있었지만 정작 이 침묵의 살인자를 감지할 장치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겁니다. 정말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이죠. 인터넷에서 단돈 10,000원, 2만 원이면 살 수 있는 이 작은 장치 하나만 있었더라면 삐 하는 경고음이 울렸을 거고 아이들은 잠에서 깨서 대피할 수 있었을 겁니다. 결국 이 작은 규제의 구멍 하나가 10명의 젊은 생명을 앗아간 셈입니다. 하지만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고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기도 전에 일부 언론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이런 충격적인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현장에는 번개탄 같은 건 없었습니다. 이 보도는 완전히 100% 잘못된 정보였어요. 하지만 이 짧은 한 문장의 오보는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이 잘못된 보도는 희생된 아이들과 그 가족들에게 2차 가해라는 또 다른 비극을 안겼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정보는 온라인 공간에서 끔찍한 악성 댓글로 이어졌고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겨있던 유가족들은 정말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또다시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끔찍한 참사 이후에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법적인 책임은 어떻게 물어졌는지 살펴보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무자격 시공업자에게 가장 무거운 책임을 물어서 징역 2년에 선고했고요. 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펜션 운영자, 그리고 부실하게 점검했던 가스안전공사 검사원에게까지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관리와 감독의 책임을 분명히 한 거죠. 이 비극적인 희생이 아주 헛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계기로 법이 바뀌었죠. 이른바 강릉펜션법이라고 불리는데요. 이제는 펜션에 포함한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리고 부족했던 고압산소 치료기 같은 응급의료시설도 보강되었고요. 그리고 시간은 흘러서 사고가 났던 바로 그 펜션은 이름을 바꾸고 다시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어쩌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이 비극을 너무 빨리 잊고 있는 건 아닌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계속해서 가져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은 생존 학생이 눈을 뜨자마자 의사에게 가장 먼저 던진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자기 몸 상태보다 친구들의 안부를 먼저 걱정했던 이 한마디에 이 사건의 모든 비극과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 사회가 해야 할 일, 그리고 이 비극을 통해 얻어야 할 단 하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다시는 내 친구들은요? 라는 이 가슴 아픈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고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을 버리고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 그것만이 먼저 떠난 학생들에 대한 진정한 추모이자 우리 모두의 책무일 것입니다.